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셨나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70대 어르신 150분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께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돈과 관련해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무려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후회하시는 내용이 딱 7가지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7가지요. 그리고 이 7가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0대가 되어서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거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한숨이 담긴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후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에이,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75세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어요.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죠.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김 어르신은 전세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억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자녀들에게 갔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은 3년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며 다시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김 어르신은 고민 끝에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빚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어르신 손에 남은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억 원이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75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십니다. 부인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되시는 게 뭔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줬어야 했어요. 1억 원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 이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더 가슴 아픈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용돈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랍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떤 분은 자녀의 집 마련을 위해 자기 집을 팔았다가 나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자녀를 또 도와주느라 결국 자신은 월세방에 사시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자녀에게 아예 도움을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 지원은 본인 노후 자금의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3억 원이라면 자녀에게 주는 돈은 9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시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는 돈과 빌려주는 돈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건 주는 거야, 아니면 빌려주는 거야? 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빌려주는 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그게 무슨 친자식한테 차용증을 쓰냐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자녀도 빚이라는 걸 인식하고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없으면 그냥 받은 돈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에게 6번이나 돈을 주셨는데 차용증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는 물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생존을 위협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부모님은 기본적인 노후 자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70대, 80대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국 그 짐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은 바로 건강 투자를 미룬 것입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돈 아까워서, 별일 아닐 것 같아서 하면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아픈 걸 참다가 결국 큰 병으로 발전해서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72세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도 하시고 등산도 즐기셨죠. 그런데 63세 때부터 가끔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식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지니까요. 65세 때는 증상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에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명치가 아팠습니다. 주변에서 위내시경 한번 받아보라고 했지만 박 어르신은 괜찮아, 그냥 소화불량일 거야 하시며 넘기셨습니다. 사실 검사 받는 게 귀찮기도 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당시 위내시경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3년을 참으셨습니다. 68세 되던 해 갑자기 토혈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진단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65세 때 검사를 받으셨다면 1기나 2기에서 발견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기까지 진행되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후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으셨는데 이 비용이 또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습니다. 총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치료 과정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 때 10만 원 아끼려다가 68세에 6천만 원을 쓰고 3년을 고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때 용기 내서 검사만 받았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당뇨를 방치했다가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셨고 또 어떤 분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비로 2년 동안 7천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지금도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받으십니다. 건강한데 뭐하러 병원 가냐고 하시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암도 1기, 2기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3기, 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완치율도 아주 높고요. 건강검진 외에도 평소에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좀 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치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십니다. 나중에 하지 뭐, 임플란트는 너무 비싸 하시면서요. 그런데 치아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전체 건강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60대에 치아가 안 좋아졌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참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70세가 되어서는 치아가 거의 다 빠져서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60대에 조금씩 치료했으면 1,000만 원 정도로 해결됐을 텐데 미루다 보니 5배의 돈을 쓰게 된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몇 배, 몇십 배로 돌아오는 투자예요. 건강검진비, 치과치료비, 운동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가장 큰 노후 자금이 됩니다. 건강하면 병원비도 안 들고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후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다가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턱없이 부족해서 후회하시는 경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 70세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30년 동안 운영하셨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개인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개인연금까지 뭐하러 들어? 하셨죠. 주변에서 개인연금 들라고 권했지만 그 돈에 장사나 더 열심히 하지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들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재료를 더 사거나 광고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65세에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야? 하시면서요. 30년 동안 매달 연금을 냈는데 고작 9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한 달에 9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집세가 50만 원, 식비가 50만 원,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인데요.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등 하면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사시니까 2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90만 원 뿐입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70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십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하십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십니다. 연금 90만 원과 합쳐서 29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그나마 부족해서 저축은 꿈도 못 꾸십니다. 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한 달에 30만 원씩만 개인연금을 들었어도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은 더 받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들었다면 총 9천만 원을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65세부터 매달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아직 15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을 시작하시면 65세에 제법 괜찮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15년 동안 넣으셔도 65세부터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도 되니까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연봉에 따라 13%에서 16%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연금은 길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적더라도 오래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70대, 80대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방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목돈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십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 월세 받으면 노후가 안정적이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집을 팔아서 2억 원을 더 마련하셨어요. 총 5억 원이 생긴 겁니다. 정 어르신은 이 돈으로 빌라 2채를 사셨습니다. 한 채는 2억 원, 다른 한 채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셨고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2채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도 남기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2채 합쳐서 월세가 1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월세도 잘 들어오고 관리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채의 세입자가 나갔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월세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빈집 관리비도 나가고 수리할 곳도 생기고 돈이 계속 나가기만 했습니다. 겨우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1년 만에 또 나갔습니다. 이번엔 8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집 세입자도 월세를 못 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치를 밀렸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결국 그 세입자는 6개월치를 밀리고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에 산 집이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산 집은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1억 원이 손실이 난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생활비로 쓴 5천만 원까지 하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2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억 원으로 시작해서 3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14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3억 5천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사시면서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너무 빠듯해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한 곳에 예금했거나 연금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월세 받는 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 관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팔기 어렵습니다. 팔려면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급한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반면 예금이나 펀드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입자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밤중에 전화와서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도가 샌다 하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70대에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시세 변동의 위험입니다.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구축 빌라나 다가구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은퇴 후에는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면 안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살 집 하나는 꼭 있어야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현금성 자산이나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원금을 지키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배당주,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너무 늦게 가입해서 보험료가 비싸진 경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 73세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보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보험 가입을 미루셨죠. 50대 초반에 주변에서 실손보험 들라고 권했지만 보험료 낼 돈에 차라리 저축하지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이제 나이도 드는데 보험 하나 들어둘까? 하고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50대에 가입하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면 됐을 텐데 60세에는 한 달에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결국 가입을 포기하셨습니다. 65세 되던 해 이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다면 700만 원 정도는 보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으니 800만 원을 다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갔습니다. 68세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0세에 담석증으로 입원했습니다.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다면 1,500만 원 정도는 아꼈을 겁니다. 이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한 달에 8만 원씩 15년 동안 냈으면 총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으니 600만 원 이상을 더 쓴 겁니다. 게다가 이제 70대인데 앞으로 병원비가 더 많이 들 텐데 보험도 없으니 걱정입니다. 보험은 젊을 때 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특정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필수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실제로 든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장해 줍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실손보험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한 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나가는데 그걸 다 본인이 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암보험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암보험이 있으면 진단금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이 있으면 이런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을 빼거나 공제 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사기 피해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당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 77세입니다. 작년에 이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어르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하니까 상대방이 어르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누군가가 어르신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겁이 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지금 어르신 계좌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안전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어르신 계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 어르신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인출된 후였습니다. 범인을 찾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단 한 통의 전화로 잃어버린 겁니다. 조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목소리도 정중했고 말투도 그럴듯했어요. 제가 범죄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이런 보이스피싱 외에도 투자 사기도 많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한 어르신은 1년에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서 1억 원을 투자했다가 1년 후에 회사가 사라져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지인의 소개로 확실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3천만 원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그 지인도 사실은 피해자였는데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금융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검찰청이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에서 4%인데 10%, 20%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의심하세요.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한정된 인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투자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잘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선물, 옵션,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은 전문가도 어려워합니다.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돈이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가족에게 알리지 마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알면 말릴 게 뻔하니까요.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전화번호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세요. 빠르게 조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후회입니다. 7번째는 너무 일찍 은퇴한 것입니다. 50대에 조기 은퇴를 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55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명퇴 위로금으로 2억 원을 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니까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쓰니까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원이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60세부터는 저축한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모아둔 게 5천만 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62세가 되니까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결국 한 어르신은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의 취업 시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5세 때는 경력을 인정받아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62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경비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십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55세에 은퇴하지 말고 60세까지라도 일할 걸 그랬어요. 5년만 더 일했으면 2억 원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으면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겁니다. 조기 은퇴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악몽이었어요. 조기 은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수명을 잘못 계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80세까지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55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3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35년 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35년이면 8억 4천만 원입니다. 거의 9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생활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가능하면 65세까지는 일하라고요.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파트타임이라도 계속 일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수입도 생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일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신도 또렷해집니다. 은퇴한 후에 집에만 있으면 빠르게 늙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반면 계속 일을 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50대부터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취미를 만들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은퇴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선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건강 투자를 미루지 마세요. 정기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빨리 치료하세요. 셋째,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을 반드시 들으세요. 넷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조심하세요.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다섯째,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하세요. 특히 실손보험과 암보험은 필수입니다. 여섯째,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고수익 약속은 의심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일곱째, 너무 일찍 은퇴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65세까지 일하고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이 7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겁니다. 7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래야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일 보험 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이 있는지,
보장 내용이 적절한지 점검하세요. 필요하면 보험 설계사나 재무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가족과 노후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은퇴는 언제 할 것인지 함께 의논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3억 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200명이 넘는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빚까지 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금이 있는데 왜 가난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8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지는 분들은 모두 이 8가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8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는 노후와 가난하게 사는 노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73세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쓰면서 사셨어요. 골프는 주 2회, 외식은 일주일에 4-5번,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도 1년에 2-3개는 사셨죠.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부부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생활 수준을 전혀 낮추지 않으셨어요. 골프는 여전히 주 2회, 한 달에 8번 치시면 한 번에 15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외식도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 달에 12번, 한 번에 5만 원씩이면 60만 원입니다. 부인도 친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쓰셨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겁니다. 연금은 250만 원인데 지출은 3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뭐 조금 쓰면 어때? 평생 고생했는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3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75세가 되었을 때 퇴직금 3억 원이 거의 다 바닥났습니다. 그제야 김 어르신은 깨달으셨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생활 수준을 확 낮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끊으려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고 외식을 줄이려니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되시는 게 뭔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생활 수준을 절반으로 줄였어야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걸 250만 원으로 맞췄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습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현역 시절 수입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비가 늘고 약값이 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가비도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사람이라면 35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이죠. 친구들이 골프 치자고 하는데 돈 없어서 못 친다고 말하기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라갑니다. 둘째, 습관 때문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던 습관, 주말마다 외식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현실 인식 부족입니다. 아직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여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그게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은퇴하기 1년 전부터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59세나 60세부터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처음엔 10%만 줄여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걸 450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봅니다. 다음 해에는 20% 줄여봅니다. 400만 원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는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연습합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쯤에는 낮은 생활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확 줄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정비를 먼저 줄이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건 은퇴하기 전에 팔아버리세요. 있으면 계속 치러 갈 것 같으면 아예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간다면 중고차로 바꾸세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은 아낍니다. 백화점 신용카드도 해지하세요. 백화점 카드가 있으면 자꾸 백화점에 가게 됩니다. 없으면 안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금만 믿고 비상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은퇴한 분들이죠. 부산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은퇴할 때 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200만 원, 생활비가 16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계산하셨어요.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겠네 하고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째 되던 해 부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서 총 6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합치면 1200만 원입니다. 박 어르신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140만 원 정도였는데 한순간에 다 쓰고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500만 원, 딸이 300만 원을 보내줬지만 여전히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으셨어요.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년 후에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빚이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8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200만 원 중에서 8만 원이 이자로 나가고 생활비로 16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원금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할 때 비상금을 따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연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자주 생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생깁니다. 수술, 입원, 재활,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간병인을 한 달만 써도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둘째, 집 관련 지출입니다.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방수,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큰 공사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셋째, 경조사 관련 지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 장례식은 계속 생깁니다. 60대까지는 결혼식이 많고 70대부터는 장례식이 많아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듭니다. 1년에 10번만 가도 200만 원입니다. 그럼 비상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3천만 원, 넉넉하게는 5천만 원 정도를 권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비상금은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자유입출금식 예금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급할 때 바로 못 찾으니까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상금을 단계별로 나눠서 준비하세요. 1차 비상금은 500만 원 정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입출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2차 비상금은 2천만 원 정도 정기예금에 넣어두되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합니다. 3차 비상금은 나머지 좀 더 긴 기간 정기예금에 넣어둡니다.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돈을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한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 77세입니다. 이분은 손주가 5명 계십니다. 큰아들한테 2, 작은 아들한테 2, 딸한테 하나요. 손주들이 정말 예쁘십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서 애착이 남다르시죠.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는 학원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5명이니까 100만 원입니다. 애들 교육은 중요하니까 하시면서 흔쾌히 주셨어요.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명절 때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 한 명당 10만 원씩, 5명이면 50만 원입니다. 2번이니까 100만 원이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한 집에 500만 원씩, 세 집이니까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학원비 1,200만 원, 생일 선물 250만 원, 명절 용돈 100만 원, 여행비 1,500만 원, 합쳐서 3,0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본인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주들한테 250만 원을 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축한 돈으로 메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2,400만 원씩 모자라니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1년이면 다 쓰고 또 빌리고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서
이자 20만 원을 내고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손주들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손주들은 계속 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예쁘다고 무턱대고 주면 안 됐어요.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 50만 원씩 줬어도 1년에 250만 원이면 됐을 텐데 매달 학원비에 명절 용돈에 여행비까지 주니까 제 생활이 파탄 났어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가 예쁜 건 당연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돈은 연금의 20%를 절대 넘지 말라고요.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 4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주되 정기적으로 주기보다는 특별한 날에만 주는 게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이럴 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다. 이만큼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기대하면 나중에 못 줄 때 서운해하거든요.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지금 자녀에게 다 주면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 자녀한테 다시 손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조금만 주고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 후에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빚이 남아있는 상태로 은퇴하신 분들이죠. 광주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 70세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할 때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은퇴 전에 다 갚으려고 했는데 막내딸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느라 못 갚으셨어요. 뭐 천천히 갚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자가 연 4%니까 1년에 200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7만 원입니다.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오니까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전혀 안 갚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중에서 이자 17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3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원금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축하거나 비상금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원금은 여전히 5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5년 동안 이자로만 1천만 원을 낸 셈입니다. 최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이자만 내다가 죽겠구나. 더 큰 문제는 70세가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2천만 원 더 받으셨어요. 이것도 이자가 연 5%,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17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서 이자만 25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25만 원입니다. 이제는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은 결국 70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더 벌어서 이자와 생활비를 메우고 계십니다. 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전에 어떻게든 빚을 다 갚았어야 했어요. 딸 결혼 자금 2천만 원만 덜 줬어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70대의 빚 때문에 일하러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은퇴 전에 반드시 모든 빚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일 때는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도 있고 추가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 전부입니다. 연금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자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로 추가 지출이 생기는데 이자까지 내야 하니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부터 빚 청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5세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50세부터 15년 동안 모든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 있다면 15년 동안 갚으려면 한 달에 약 6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15년 안에 못 갚을 것 같으면 집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1억 원이라면 3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다 갚고 오히려 1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1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떠나기 싫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빚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60대의 집을 줄여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자녀 사업 자금 보증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사업할 건데 보증만 서달라고 하면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은 내가 빚을 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망하면 부모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3천만 원을 대신 갚게 되셨습니다. 70세에 갑자기 3천만 원 빚이 생긴 겁니다. 이자만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증만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도와주려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5번째 공통점입니다. 5번째는 물가 상승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거죠. 울산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 78세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는 200만 원이면 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월세가 50만 원, 식비가 5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통신비가 10만 원, 기타 생활비가 3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정도면 됐습니다. 50만 원이 남았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식비는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똑같이 먹어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공과금은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비는 15만 원,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타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버스비, 택시비, 생필품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으니까요. 합치면 235만 원입니다. 연금은 여전히 200만 원인데 생활비는 235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 달에 35만 원이 모자랍니다. 65세 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는데 78세인 지금은 한 달에 35만 원씩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1년에 2%에서 3%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20%에서 30%가 오르는 겁니다. 13년이면 약 35% 정도 오릅니다. 150만 원으로 살던 게 13년 후에는 약 200만 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되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오릅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금액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전 200만 원과 지금 200만 원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10년 전 200만 원이면 여유롭게 살았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는 빠듯합니다. 정 어르신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저축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부족하니까 1년이면 420만 원이 모자랍니다. 5년이면 2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저축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은퇴할 때는 2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뒀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물가 상승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후가 20년, 30년 이상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사는데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연금 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가 올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만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저축해두면 나중에 물가가 올랐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덜 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다든지 택시 대신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은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이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서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가 평생 손해를 보는 경우죠. 제주도에 사시는 한모 어르신 75세입니다. 이분은 60세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습니다. 딸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에 현금이 없으셨어요.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3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3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5년 빨리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5년 동안 70만 원씩 받으면 총 4,200만 원을 받는 건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65세가 되어도 연금은 여전히 7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 거거든요. 70세에도 70만 원, 75세인 지금도 70만 원입니다. 만약 65세부터 받았다면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7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한 어르신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70만 원씩 받았습니다. 총 1억 2,6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65세부터 받았다면 10년 동안 1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언뜻 보면 조기 수령이 이득인 것 같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조기 수령하면 20년 동안 70만 원씩 총 1억 6,8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하면 15년 동안 1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90세까지 산다면 조기 수령은 30년 동안 70만 원씩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은 25년 동안 100만 원씩 총 3억 원입니다. 무려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의 2천만 원 때문에 조기 수령했다가 평생 수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딸한테 그 돈 안 줬어도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차라리 안 줬더라면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받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 연금 조기 수령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도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을 5년 동안 갚는다면 이자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손실은 수천만 원입니다. 조기 수령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든지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극한 상황에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녀 지원이나 투자 같은 이유로는 절대 조기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7번째 공통점입니다. 7번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분들이죠. 춘천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 71세입니다. 이분은 은퇴하실 때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기뻐하셨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네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세가 떼어졌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였어요. 지방소득세도 떼어졌습니다. 8천 원 정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나갔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나갔습니다. 6천 원 정도요.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나간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185만 원이요. 15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조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어? 하시면서요. 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입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 어르신의 경우 계획을 세울 때 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185만 원이 들어오니까 계획이 다 틀어진 겁니다. 한 달에 190만 원 쓸 계획이었는데 수입이 185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조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웠어야 했어요. 세전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실제와 차이가 나서 곤란했습니다. 15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연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남은 돈,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대략 연금의 10%에서 15%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연금이라면 실제로는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이자소득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시면 세무사나 세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8번째,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8번째는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투자를 시작했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포항에 사시는 백모 어르신 72세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데 생활비로 130만 원을 쓰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남았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 모입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100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2200만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투자를 하면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지인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을 안다며 소개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투자해드리면 1년에 10% 수익은 보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00 어르신은 12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수익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니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100 어르신을 포함해서 수십 명에게 돈을 받아서 달아난 거였어요. 100 어르신은 1200만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더욱 어렵고요. 100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1년에 10%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쉬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뒀으면 지금 12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72세에 다시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투자 사기가 너무 많아요.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접근합니다. 친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으면 더 믿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 사기입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잘 모르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 펀드, 코인, 파생상품,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겁니다. 70대에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적은데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적어도 원금은 안전합니다. 1년에 3% 이자를 받든 4%를 받든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한순간에 원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노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많이 벌었습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만약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투자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요. 대부분 말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좋은 투자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한 달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연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퇴하면 생활비를 70% 수준으로 줄이세요.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상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꼭 준비하세요. 셋째,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돈을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연금의 20%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넷째, 은퇴 후에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퇴 전에 모든 빚을 청산하세요. 다섯째, 물가 상승을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드세요. 여섯째,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일곱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여덟째,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70대 이후는 원금 지키기가 최우선입니다. 이 8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은 연금으로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연금 범위 안에서 쓴다. 절대 연금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금을 절대 손대지 않는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셋째, 빚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도 빌리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입니다. 넷째, 단순하게 산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일한다. 파트타임이라도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분들은 연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십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안 지키는 분들은 연금이 많아도 힘들게 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점검하실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연금과 비교해 보세요. 지출이 연금보다 많으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천만 원이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모으기 시작하세요. 셋째, 빚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 3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받으면서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